네, 화요일 대담한 기자들의 뉴스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3명의 기자 제 옆에 나와 있는데요. 내일신문 김영선 기자, 한겨레 21의 하어영 기자, 그리고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화요일 대담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MBC 라디오 미니 혹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세 기자의 방송 모습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아무래도 지난주 토요일에 있었던 대검찰청 앞에서 열렸던 촛불 집회였죠. 혹시 세 분 중에 직접 가보신 분 계십니까? 저희 원래 사건팀이 커버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번에는 좀 장소도 장소고 해서 저희는 법조팀이 커버를 법조팀이 했거든요. 갔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직접적으로 가보진 않았습니다. 하영 기자나 정상 기자 직접 가지는 않으셨고, 네, 어제서 화면상에. 직접까지 못했습니다. 네. 네, 이번 주는 취재처럼 가볼 예정입니다. 더 이번 커질 거라는 이야기 듣고 그래서요. 그래서요. 네. 네네. 그 사람 많으니까 조심하시고요. 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일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 주변에 사실 집회 참여자들이 많으셔가지고 네네네. 좀 분위기가 심상치는 않겠다 싶은 생각은 들더라고요.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지난주 이전에 6차 집회까지 많이 가셨던 분들이 왜 언론에서 보도가 안 나오냐 이게 서초동 집회가. 네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크게 해서 강제적으로라도 네. 주목을 받아야겠다. 보도를 받게 하게끔 하겠다.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 네. 제 주변 분들은 그 근처에서 이렇게 동문 모임이나 이런 걸 다 조직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거기서 이렇게 다 만나기로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봐서 이번에 좀 많겠다는 생각을 좀 예상은 했습니다.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주변에 그냥 일반 뭐 직장인들은 이런 네, 분들이 맞습니다. 예. 동문회를 거기서 한다. 네. 하영 기자는 어떻게 예상 좀 하셨어요? 지난번에는 뭐 한 3만 5천 명 네네. 얘기 나왔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상을 못했고요. 아마 네. 대부분의 언론에서 벌써 7차였구나라는 생각도 하셨을 거예요. 이게 계속되고 있는 건 알았는데 따져보니까 산술적으로 봤을 때 8월에 네. 조국 장관이 청문회 준비를 하던 시절부터 이미 시작돼 있었던 거죠. 네네. 그리고 그분들은 이미 검찰 개혁을 선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도 저도 좀 생각을 해본 계기였습니다. 네. 정상근 기자는 뭐 주변의 분위기가 어땠었습니까? 예, 이 촛불 집회 관련해서. 네, 뭐 간다는 분들은 뭐 많이 계셨는데 네. 이게 뭐 집회 취재를 뭐 계속 해본 경험으로 봤을 때는 이게 점점 이제 올라가거든요. 끓는 물의 온도처럼. 네네. 네, 물 끓는 온도처럼 계속 올라가는데 뭐 3만, 뭐 10만, 뭐 30만, 50만, 70만 이렇게 100만 이렇게 쭉 차곡차곡 올라가는 보통 이렇게 분위기죠. 가는 게 좀 일반적인데 갑자기 3만 5천에서 100만까지 이렇게 쭉 올려버렸던 거죠. 그래서 네. 참 이번 수사 검찰의 이번 수사 방식 보고 좀 분노한 시민들의 임계점이 뭐 이미 좀 한참 넘었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뭔가 어마어마한 이런 좀 분노가 확 올라왔거나 뭐 그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네. 뭐 전자라면은 이렇게 아까 김현성 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동안 이제 보도가 안 났다가 이 3만 5천 명이 모였다는 거를 보고 네. 저곳이 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풀 수 있는 장소구나라고 네네네. 판단을 하셔서 많이 모였던 것 같고 이 후자라면은 아마 이 검찰의 압수수색의 영향이 좀 많이 크지 않았나 좀 그렇게 좀 압수수색이 생각이 좀 듭니다. 결정되었다. 뭐 지금 말씀하신 100만은 어쨌든 그 주최 측의 추정치라는 거, 추산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진주님이 문자 주셨는데요. 저도 가족들이랑 집회 참가했습니다. 사람이 많았지만 서로를 보며 저도 모르게 힘을 얻었습니다. 다음 집회도 갈 겁니다. 이런 문자 주셨어요. 사실 이제 집회를 보도하는 양태가 언론사마다 많이 좀 다른 경우가 있잖아요. 과거 우리 광화문에서 있었던 집회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이번 토요일 집회 관련해서 이른바 맞불 집회라는 제목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50대 50인 양 이렇게 보도를 하는 걸 봤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지적이 있어요. 하영 기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좀 나눠서 볼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집회 양상은 그러니까 현장은 현장대로 보도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어느 정도 숫자가 어느 정도의 목소리를 냈다라는 것을 팩트 그대로 전달하는 게 맞는데 네네. 그렇지 않고 현장도 반반의 목소리인 것처럼 보도하는 거는 옳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의 여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분석하는 해석의 문제고 또 여론조사에서 어떤 흐름들을 갖고 있는가는 좀 구분해서 보도하는 게 맞는데 지금 보면 이전에
집회를 보도했던 관성이 좀 남아있지 않았느냐. 네. 그것을 또 눈밝은 시민분들께서 지적해 주셨고 네. 따끔하게 받아들여서 많은 언론사들이 곧바로 수정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 한겨레 신문도 포함됩니다.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도 좀 비슷한데 이게 네. 좀 데스크들이 좀 신경 써서 좀 기사를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뭐 검찰개혁 집회를 하다가 뭐 한편에서는 뭐 조국 장관의 사퇴 집회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뒤에 덧붙이는 이 정도로는 기사는 쓸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근데 그걸 이제 두 덩이로 띄워가지고 뭐 네. VS라든지 뭐 갈라진 서초동이라든지 좀 이건 선의로 보면은 뭐 기사 제목을 대충 단 거라고 좀 볼 것 같고, 선의로 봐도 대충 네. 단 것이다. 악의적으로 네. 보면 문제가 더 이제 심각하다라고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론조사 수치라는 게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해도 이 광장에서는 뭐 차원이 완전히 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 주말에 이 서초동까지 나오셨을 정도면은 뭐 그 절박함이나 그 분노가 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라고 봐야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어쨌든 검찰 개혁, 뭐 조국 장관에 대한 여부를 떠나서 검찰 개혁에 이제 방점을 두신 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문 대통령이 어제 검찰 개혁을 지시했고 오늘 대검에서 검찰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뭐 개혁안을 보면은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하고 모든 검찰청에 설치된 특수부를 폐지하기로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인데요. 김영son 기자, 뭐 대략 어떤 내용들인가요? 일단 제가 이걸 프린트를 해왔는데요. 아, 해왔습니까? 네. 조승원 기자처럼 뭔가를 들고 오셨군요. 네. 제가 이걸 보면서 읽어야 했어서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프린트를 해왔는데 사실은 좀 놀랐어요. 이게 한 장짜리더라고요. 네, 유튜브 하면 잠깐 볼 수 있는. 저기군요. 네. 그렇게 딱 한 장짜리로 왔습니까? 이게 수사 결과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조촐하게. 글자 네. 포인트도 커요. 네. 그래서 보통 저희 기사 쓰는 포인트로 썼으면 거의 반장도 안 됐을 것 같은. 그렇죠. 보도자료는 그렇게 큰 글씨를 안 주죠.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긴 한데 네. 아무튼 그 대통령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서 이런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특수부 폐지나 네. 또 이 외부 기관의 파견 검사를 전원 복귀시켜서 형사부와 공판부에 투입하겠다든지, 그다음에 검사장 전용 차량을 이용을 중단하겠다. 네네. 이런 정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저께 문재인 대통령 얘기를 했고 오늘 바로 얘기 나왔는데 뭐 일부 보도에 따르면 대검 관계자 인용해서 뭐 찬찬히 검토하겠다 이런 발언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좀 신속하게 냈다는 점에서는 다들 뭐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은데, 검찰 내부에서 이제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촛불 집회 이후에 좀 검찰 분위기가 좀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어쨌든 지금은 소나기가 쏟아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일단 좀 피하고 보자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이런 이제 분위기 변화가 이제 정경심 교수 네. 소환이 원래는 공개 소환으로 얘기가 되다가 네네. 비공개 소환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거의 어떤 변화도 같은 맥락 아닌가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개혁안 내용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영 기자? 저는 인상적인 부분이 3개를 남기겠다라는 겁니다. 3개를 남기겠다는 건데 어떤 특수부를 3개를 남긴다. 네, 특수부를 네네. 3개를 남기겠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3개를 남기겠다라는 것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그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네. 아마도 일본 검찰을 떠올리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일본은 도쿄와 오사카, 나고야 3곳의 지검에 특수부가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본 내에서는 특수부의 위상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존경받는 검사들로 채워져 네. 있고요. 네네. 최고 엘리트면서도 존경받는 집단으로 본인들이 자리매김하겠다라는 어떤 자존감을 지키겠다라는 어떤 태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최소한을 보여줬다. 다만 항명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금의 여론을 꺾지 않겠다라는 것, 따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번 국면을 돌파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예. 정상근 기자는요. 이 개혁안의 내용을 짚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하루 만에 나왔네? 약간 놀랐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동안 이제 그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 중에 하나가 이제 특수부 축소였으니까 뭐 거기에 맞춰서 그냥 낸 것 같고, 근데 네. 이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쓴 글을 보니까 이 뼈를 깎는 그 혁신안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손톱을 잘라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던데.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이 정도의 개혁안으로는 글쎄요 좀 민심을 좀 잡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건 뭐 사실 대부분의 검사들이 뭐 형사부 또는 공판부이긴 합니다만 근데 늘 나왔던 얘기예요. 좀 옳은 방향이긴 하죠. 근데 이 개혁안을 좀 넘어서는 뭔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오늘만 해도 이 조국 장관의 딸이 뭐 검찰 진술을 한 내용이 언론에 흘러 들어갔는데 예, 계속해서 이 검사 누군가가 또 언론에 이제 피의 사실 공표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계속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들이 뭐 자구체,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떻게 좀 찾아내고 또 일벌백계 하는 좀 그런 모습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네, 덧붙여서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될까요, 김영선 기자? 그 검찰 이 개혁안 내용을 보면 저는 이게 어떤 개혁안을 냈다기보다는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로 보였어요. 정치적 메시지. 네. 어쨌든 대통령이 지시까지 한 마당에 그거에 뭐 정면으로 뭐 항명을 하는 그런 형식이 아니라 어쨌든 그 대통령이 좋아하는 인권까지 인권 내용을 막 포함시킨다든지 하면서 일단 신용이라도 일단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촛불이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아마 촛불 국민들 아마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촛불이 검찰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면피가 안 된다 이런 얘기군요. 이은자님, 검찰 개혁도 필요하지만 중립에 서서 정의롭고 공평한 수사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런 문자. 1024번님은 마지못해서 개혁안을 낸 것 같고 개혁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문자 주셨어요. 저희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하드론 프리미엄 브레이크 패드 상신 하드론 2018년 금감원 제품 매출 공시 기준 12년 연속 국내 1위 상신 브레이크 하드론. 수혜입니다. 문을 열면 한강과 공원이, 또 다른 문을 열면 쇼핑도 일도 한 번에. 여기가 어디냐고요? 일과 삶이 시너지가 되는 지식문화 복합센터 미사강변 스카이폴리스. 땅에는 없다, 하늘로 가자. 1522-3327 시공사 롯데건설 신동아건설. 당신이 해외 주식을 마음에 두는 순간 글로벌 전문가의 컨설팅, 글로벌 리서치 센터의 분석, 11개국 글로벌 네트워크의 미래에셋대우 글로벌 인프라가 함께 움직입니다. 당신을 위한 글로벌 팀플레이 미래에셋대우.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 동탄 이 신도시 슈퍼블록 중심에 투자하라.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스퀘어 상업시설. 풍부한 배우 수요를 흡수할 드라이브스루 시설과 사면 스트리트형 특화 설계의 만남.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스퀘어 상업시설. 사전 예약 접수 중. 문의 031-375-7373. 동원개발. 아픈 것도 제가 대신 아플 테니 한창 행복해야 할 내 새끼를 제발 살려달라고. 라디오에서 가슴이 따뜻해지는 세상을 만났습니다. 세상을 만나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똑소리 나는 시사 토크쇼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듣고 계시고요.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라디오의 미니로 들어오시거나 유튜브에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 눈을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즐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참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샵 8001번 또는 무료인 미니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김영선 기자, 하호영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대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2533번님, 검찰 개혁해야죠. 하지만 꼭 문제가 많은 조국 장관이 해야만 하는 건가요? 다른 인물은 없다는 겁니까? 이렇게 안타깝게 문자를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사실 뭐 그 얘기 많죠. 검찰 개혁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하지만 왜 꼭 조국이어야 하는가? 뭐 이런 질문 같아요. 관련해서 한겨레가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윤석열 총장이 뭐 조국 장관과 관련해가지고 청와대 쪽에 얘기를 건넸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 한 내용이긴 한데요. 한겨레가 보도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그 5박 6일간 동남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갔습니다. 네, 귀국 직후에 7일에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연락을 해서요.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이 심각하다. 여러 경로로 청와대에 뜻을 전달했는데 대통령께 보고가 안 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조 장관을 임명하면 내가 사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 쪽에서는요. 윤 총장이 민정수석에게 연락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부하가 임명권자에게 누구를 임명하라 마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반응을 좀 보였고요. 뭐 상황은 좀 이렇습니다. 참고로 박홍근 의원 대정부 질문은 어제였는데요. 저 기사를 이제 저도 보면서 느꼈던 게 아무리 하늘을 나는 윤석열 총장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한테 직보를 한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다거나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가, 이렇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건가. 그래서 이제 대검에서 나오는 것도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영 기자? 물론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그걸 전제로, 그러니까 그걸 사실이라고 전제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일단 가정이니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윤 총장의 본심은 맞다. 본심은 맞다. 본심은 맞지 않을까. 왜냐하면 윤 총장의 평소 직선적인 태도로 봤을 때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나시는 사례가 있어요. 예전 국정원 댓글 수사 때 그 국정원 그 심리전단 직원들을 작전을 펼치듯이 체포 압수수색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국감으로 알려진 얘기입니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집을 찾아가서 건의한 적이 있어요. 차장 집에 직접 갔었죠.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결재를 막기 위해서거든요. 이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설적이면서 직선적이고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말도 안 된다. 충분히 가능한 형식이다. 가능한 형식이다라고 판단하지 않았을까. 다만 윤 총장 자체가 조직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위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전달했다기보다 간접적으로는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선배 검사랑 대통령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어떻게 보였어요, 정상근 기자?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기에 대해서도 해석이 분분해요. 이것은 윤석열 총장이 정말 충심이다. 청와대가 어려워질 것을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하려고 했던 것이다. 혹은 반대로 이건 임명권에 도전하는 거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하시는 분들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 말을 한 게 사실이라면 앞문장과 뒷문장에 좀 위화감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앞문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그 관련 비위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뒷문장에는 뭐 잠시 이제 보류를 해달라라거나 아니면 수사에 착수하겠다라는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뒷문장에는 임명하면 내가 사퇴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다. 앞뒤가 좀 얘기가 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권력 투쟁이다 뭐 이렇게 봤는데 이 뒷문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권력 투쟁으로 볼 소지가 좀 굉장히 좀 다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좀 그 조사를 하겠다라고 해야지. 내가 그렇게 법무부 장관으로 그분이 임명이 되면 사퇴하겠다라는 말은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전체 맥락상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와, 또 해석이 또 다른 제3의 해석이 또 나왔어요. 김영선 기자는 어때요? 저는 어쨌든 뭐 이것도 저 사실이라면 가정하고 계속 가정을 해야 돼요, 우리는.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어쨌든 많은 정보를 들으셔야 하는 위치 아닙니까? 어쨌든 아마 윤석열 총장을 임명할 때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거기에는 윤석열 총장한테 불리한 이야기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렇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어쨌든 전달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자기가 알고 있는 어떤 그거를 전달하는 것까지에는 저는 별다른 이제 문제의식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사실 대통령의 시간인 거죠. 대통령의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 했고 그 이후에 뭐 검찰의 일을 하면 그건 또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간 협박성으로 그 다음 문장을 말을 했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뭐 취재라는 게 전체 뭐 100% 전달되는 게 아니라 조각조각이 전달되는 경우도 있기 중간에 때문에 말이 또 생략이 됐을 수도 그럴 있죠. 수도 있고요. 그나저나 그 지난 토요일 날 이 촛불 집회에 힘을 받아서인지 여권 일각에서는 지금 조국 사태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총장 사태가 더 걱정된다. 이런 워딩이 나온다고 하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뭐 여권 인사들의 발언.
결론만 말씀드리면 윤 총장은 사퇴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절대로. 전망, 전망해 주셨고.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뭐 친검이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검찰 조직에서 본인이 일하는 것 자체에 대한 굉장히 큰 애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자부심과, 임기를 그렇죠. 자부심과 심지어는 검찰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노골적으로 그 검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어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절대 스스로 결코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청와대에서 그런 보고가 이루어졌고 대통령이 임명권을 그 침해받았다. 라는 그 판단이 있다면 이거는 명명백백하게 진실 규명을 해야 하고 대책은 좀 세워야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아까 그 다른 기자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중에 가서는 윤석열 총장하고 조국 장관하고 동시에 동반 사퇴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던데 정상근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총장의 어떤 거취랄까 이런 것들. 글쎄요, 뭐 짐작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뭐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뭐 대검에서 뭐 개혁안을 또 바로 내놓은 거 보면 뭐 아무래도 지금 여론을 좀 신경을 쓰고 가겠다라는 의미로 보이고 또 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이제 소환 그 방법도 이제 공개해서 비공개로 좀 고려를 하고 있다면은 계속해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신경 쓰고 여론을 신경 쓴다는 거는 이제 본인이 사퇴할 의사는 없다라고 또 그 해석을 해도 될 것 같아요. 5849번님, 저는요, 이 조국 장관에 대한 문제와 검찰 개혁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 수사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그 다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런 문자도 왔네요. 2183번님, 이번 검찰 자체 개혁안에 담긴 내용은 어차피 조국 장관의 지시와 승인 없이는 검찰 단독으로 할 수 없는 월권행위 아닙니까? 이런 문자 주셨어요. 일부 내용은 뭐 법률상에 고쳐야 되는 것도 있고 일부는 이제 장관의 재량 하에 고쳐야 되는 내용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좀 조율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다음 이슈, 이것도 참 계속 논란이 되고 있어요. 최근에 KBS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입시 의혹을 단독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인지 이게 많은 언론이 소위 말하는 받아쓰기를 안 해가지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정상근 기자 좀 요약을 좀 해주시죠. 이 뭐냐면 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이 이 고교 시절에 이 제4저자로 이름을 올려서 발표한 연구물이 있어요. 이 연구물에는 데이터가 딱 하나가 나오는데 이 논문의 지도 교수인 서울대 윤영진 교수가 말을 하기를 이 나경원 대표 아들이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했다. 그래서 제4저자로 이제 등재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KBS가 알고 보니까 이 데이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미 있는 데이터라는 거예요. 뭐 데이터 모양도 똑같고 조사 기본 수치까지 비슷한 게 아니라 이제 완전히 똑같은 데이터라는 건데. 1년 전에 다른 박사 논문에 있었던 그 데이터랑 똑같다. 네, 똑같은 데이터를 썼다라는 거죠. 뭐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게. 그 원래 있던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이 나경원 대표 아들이 그 제4저자로 등록이 된 그 연구물의 이저자입니다. 그래서 자기 거를 가져다 썼으면 이제 모를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이제 원데이터 저자는 이 관련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이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뭐 아들이 연구에 기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자로 올라갔다 뭐 이런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게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 관련해서 이 아들 의혹은 제1저자 의혹도 하나 있었고 그건 이제 포스터라는 것에 이건 제4저자 또 다른 논문을 KBS가 보도를 한 거죠. 김영선 기자는 이 의혹 어떻게 보셨어요? 그 취재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취재가 잘 된 보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다른 언론사에서 이거를 이제 받아쓰기를 안 했는데 아마 이 나경원 대표 측이나 다른 이제 그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쪽에서 이거를 그 고발을 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 보도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다른 언론사에서도 당연히 후속 취재를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이 고발된 상태에서는 똑같은 보도를 쓸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어떤 후속 취재나 어떤 그런 게 다시 덧붙여져서 보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 측은 단독 보도를 한 KBS 기자 지금 명예훼손 혐의로 아마 이 고소를 했다는 그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게 보도 양태가 조국 장관 아들 혹은 딸에 비하면 이 논문 그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아들 관련해서는 상대적으로 보도량이 굉장히 적다라는 인상을 받는데 어떻습니까?
적죠. 네. 죄송합니다. 저만 그런 인상을 받은 건 적고요. 아니었군요. 네. 다만 이제 형식상의 차이를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네. 청문회에 후보자가 등장하는 순간 검증이 시작되는데 실제로 청문회가 시작되면 그 후보자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이 넘어오고 그렇죠. 국회를 통해서 그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네. 예를 들면 나경원 원내대표만을 가지고 취재하기는 한계는 좀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죠. 죄송합니다. 한계라고 많이 안 했나 봐요. 네. 이 말씀은 좀 드릴게요.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김성태 의원 KT 채용 특혜 같은 경우에는 한겨레신문이 하긴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해야죠.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사회적 문제가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 좀 다르고 지금 나온 나경원 대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고되어 있는 전수조사를 하는 것을 모든 언론사가 개별로 다 할 수 있느냐, 그건 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이게 뭐 조국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실들이 막 잘게 쪼개져서 단독에 대한 이름을 달고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이제 뭐 그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뭉텅이를 하나 딱 던지고 뭐 그렇게 보도가 좀 나왔던 건데, 뭐 제 생각에는 이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의 보도가 이렇게 잘게 쪼개져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조국 장관의 보도가 그렇게 나왔으면 안 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하고, 반대로. 네. 그리고 또 이 차이가 있다면 이 조국 장관 보도에 있어서는 어느 순간부터 검찰이 이제 들어오면서 검찰이 계속 이렇게 잘게 쪼개서 이렇게 팩트를 좀 나눠주는 좀 그런 것 같은 좀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 나경원 대표 아들 거는 검찰에서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기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조국 장관 딸 의혹, 뭐 나경원 지금 원내대표 아들 의혹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 정치권에서 처음에는 손학규 대표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해찬 대표가 제안을 했는데 고위공직자나 뭐 국회의원 자녀들 전수조사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은 그 여당의 입장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며칠 전에 말했죠. 그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을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외 활동 등 전수조사하자 이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이미 그 심상정 정의당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전수조사하자, 특위 꾸리자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서 또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이잖아요. 네. 자유한국당은 일단 나경원 원내대표가 거리낄 것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단서를 하나 달았어요. 어떻게요?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앞에 거리낄 것 없다라고 방점이 찍힌 게 아니고요. 네.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의 방점을 찍은 거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글쎄요. 세목표여야겠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KBS 그 해당 기자가 고소를 당했다고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그 정정해 드릴게요. 그 KBS 기자는 지금 고발을 당했다. 고발 당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한번 짚어보죠.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자진 출석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내 목을 쳐라 거의 이런 식으로 심파조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거의 무슨 슈퍼 히어로 같은 멘트를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선수를 친 느낌이었어요. 이후에 어차피 지금 검찰이 차례대로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럼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계속 이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 결국은 체포동의안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텐데 그러면 방탄국회니 뭐니 해서 굉장히 한국당이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몰리는 상황. 그래서 그거에 앞서서 황 대표가 우리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나가지 않냐. 내가 먼저 나가서 나의 목을 쳐라. 나부터 먼저 조사해라. 라는 식으로 약간 선수친 느낌? 좀 당한 느낌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번호표 받고 하나씩 다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번호표 25번이 튀어나와서 그러게요. 나부터 하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이거는 뭐 황교안 대표가 뭐 나와서 이제 다른 의원들은 조사하지 말라고 해서 조사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고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요. 지금 자유한국당 한 20여 명 의원들한테 소환 그 통보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검찰 측에서. 그런데 그 명단 안에는 황교안 대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황교안 대표가 최근에 보인 정치적 행보 중에 가장 영리한 행보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오늘 검찰 자진 출조가. 지금 상황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의 판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겠다. 이것은 당 외적인 부분이 아니라 당 내적인 부분에서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이 그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것은 기소 여부에 따라서 공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당장 지도부 책임론이 시작되고
그 위기는 황교안 대표가 그대로 져야 하거든요. 그 책임은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차라리 이거를 본인이 책임지겠다는 식으로 레토릭을 던지면서 보수 쪽의 여론은 자기가 업고 가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서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주 잔수일지는 모르겠으나 당 내부적으로는 좀 잘 둔 수가 아니냐라는 평가는 있습니다. 정상근 기자는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 보십니까?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에? 큰 효과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그렇습니까? 드는데. 네. 왜냐하면 어차피 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사 대상이기 때문에 네. 뭐 황교안 대표가 뭐 나만 받겠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 저 김영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황 대표께서. 공안검사.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더욱더 그 말을 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위법 행위를 하신 의원들을 다 끌고 같이 가셔서 우리 같이 하자 뭐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내가 대신하겠다. 정치적 효과를 물론 노리신 거겠지만 검사 출신으로서 법을 잘 아시는 분으로서 하실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요일 대담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영 기자, 정상근 기자 그리고 김영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